CO2 규제 때문에 선주들이 세배를 구하려는 투자를 한다면 신조선가는 폭발적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마치 2003년처럼. 2023년에 해운사들이 힘들 것이냐? 안 힘듭니다. 왜요? 배가 모자라져서 운임이 오르니까 2024년에 암모니아 추진 엔진이 처음으로 시장에 나올 겁니다. 한국에는 힘센 엔진이 있어요.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랑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ESG 탄소 규제가 촉발할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최강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위원님께서 이번에 85페이지에 달하는 리포트를 내셨는데 네. 그 제목을 보면 조선업 슈퍼사이클 배는 느려지고 발주는 빨라진다예요. 최근에 조선업 호황을 두 번의 소사이클이 겹쳐지는 수준이지만 2003년, 2007년도에 슈퍼사이클에는 못 미친다가 사실 다수 의견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중국 시장 개방이라는 수요단에서의 새로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을까요? 수요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해운 시장에 호황이 와야지 일단 우리가 수주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근데 수요는 모르겠으되 그냥 적당하다라고 치고 저는 공급단에서 CO2 규제 때문에 큰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 바다에서, 해운업에서. 그래서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이 치솟고 컨테이너 발주가 쏟아진 것처럼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전 선종에서 선복의 해운 공급 능력이 줄어들면서 호황이 오고 신조 투자가 많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게 된 겁니다. 수요단이 아니라 CO2 규제로 인한 슈퍼사이클이다. 네. 사실 이 CO2 규제라는 것은 IMO 2020에도 이미 시작됐던 거 아닌가요? IMO 2020은 현존선의 황사나무 배출량을 줄이라는 규제였고요. IMO 2023은 현존선들의 CO2 배출량을 낮추라는 규제입니다. 그런데 황사나물 줄이는 것보다 CO2 줄이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첫 번째 황사나무를 줄이는 것은 좋은 기름을 쓰는 되는 네. 거였고 CO2를 줄이는 건 배가 저속 운항을 하면 되는 겁니다. 벙커 CU가 엄청나게 황을 많이 배출을 하거든요. CO2와 함께. CO2보다 먼저 황 함유량을 먼저 줄이는 규제를 가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새로 만드는 배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낙스도 줄이고 삭스도 줄이고 CO2도 이미 2013년부터 줄이고 있어요. IMO 2020은 기존선, 현존선 이미 만들어둔 배들도 모두 황 함유량을 줄이라라는 규제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되게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던 거죠. 근데 큰 영향이 있었나요? 지금 제가 이 주장을 하면 많은 분들이 IMO 2020 때문에 별일 없었잖아 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IMO 2020은 되게 쉬웠던 게요. 좋은 기름을 쓰면 됩니다. LSFO, 저유황유를 사용하면 그냥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고 돈은 더 많이 들겠죠? 돈 좀 쓰고 규제는 네. 피할 수 있는 정도. 그 돈 또 해운사가 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객님들이 내시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 새로운 규제라는 거는 이제 언제부터 도입이 되는 건가요? 신조어라고 합니다. 저희는 새로 만드는 배에는 이미 2013년부터 2008년 대비 10% 줄이자, 20% 줄이자, 그리고 2023년과 2025년에 인도될 배는 2008년 대비 30%를 줄이는 디자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미? 네, 이미 하고 있는데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 만드는 배는 CO2 줄이고 되게 좋은데 기존 배들이 훨씬 더 많은데 CO2를 막 뿜뿜뿜 하고 다니면 문제가 되니까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작년 10월 달에 이미 이 안을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부속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입니다. IMO에서? 네,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IMO 76차 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이 가이드라인 작성한 것들을 열람하고 논의를 해서 최종 승인 또는 채택을 하게 되면 2023년부터 2023년부터 네, 발효가 됩니다. 2023년부터는 현존선에도 네. CO2 저감 규제가 들어간다 네. 이 말씀인 거죠. 네. 이번 주에 열리는 IMO 회의에서 그게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네. 이거 발표는 언제 나는 거예요? 회의 기간 중간에 뭐 아마 컨센 분위기는 전달될 테고 6월 17일이면 최종적으로 한다라는 게 확정이 되겠죠. 그럼 배가 느려지면 이 공급단에서의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해지는 건가요? 두 가지 규제가 있는데요. EXI는 선박의 스펙, 어떤 엔진을 쓰고 그리고 이 엔진이 얼마나 연료 소비가 되고 연료를 사용한다면 CO2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IMO가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추려면은 각각 배가 엔진 출력을 조금씩 낮추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아주 예전에 만든 노후선, 연비가 안 좋은 배는 엔진 출력을 절반 이상 또 줄여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비교적 2010년 정도 만든 배는 좀 덜 낮춰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엔진 출력을 낮추면 CO2 배출량이 작아지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선박들마다 상태가 다 다른데 이거를 한국 선급이나 해외 선급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걸 보면은 한 7% 정도 속도가 느려지게끔 되어 있어요. 2023년부터 네. 1년에 7%씩 네, 7%. 속도가 느려지면 그 말은즉슨 공급도 7%씩 줄어든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100의 속도로 계속 열심히 갔다 왔다 했는데 이거보다 7%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93으로 다니게 되면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작아지겠죠. 말씀하신 대로 2023년부터 연간 7%씩 배가 느려지면서 7%의 이 공급 부족이 나타난다면 네. 이번에 발주를 해서 새로 풀리는 배들은 연간으로 따지면 몇 프로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발주가 가장 많이 나온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7에서 8% 정도 선복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똔똔 되는 거네요. 또는 되는 거고 벌크나 탱크는 그만큼 늘지는 않아요. 벌크랑 네. 탱크에서는 공급 부족이 훨씬 심해지겠네요. 네, 자 우리가 지금 7%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시뮬레이션이고 네, 제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7%보다 덜 내려줄 수 있는 포인트를 얘기를 드릴게요. 배가 매일매일 최대 출력으로 달리진 않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1년에 한 달 정도를 세계 최대 출력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7%만큼 속도가 느려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엔진의 출력을 낮추니까 최대 출력에 걸리는 날들은 1년에 한 달보다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7%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선복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EEXI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이 네, 아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배 속도를 늦추면서 이 규제를 피해 나가는 거 말고 또 네. 다른 규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느려져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속도를 네. 더 늦춰야 된다고요? 네. EEXI는 딱 한 번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제품을 처음 만들 때. 근데 2013년부터 만들 때 봤는데 2023년에는 모든 배를 한 번 다 해서 통과 실패. 처음에 네. 딱 한 번만. 한 번만 하는 거고 우리 대학 입학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EEXI는. 그다음에 CII라고 해서 매년 진짜 이 선박이 얼마나 화물을 나르면서 CO2를 배출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019년부터 모든 선박 운영 데이터를 보고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CO2 배출량을 확인하고 선박들을 A, B, C, D, E 등급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들어갔는데 꽈락이 나오는 거네요. 꽈락이 나오는 건 거죠. 꽈락의 기준은 아마도 이제 C 이하, D 이하입니다. D 이하, D랑 2등급은 꽈락인 거고 네. 이 꽈락된 배들은 어떻게 돼요? 자, 페널티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작년 10월 달에 대충 얘기가 나온 것들이 이 등급은 1년 안에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연비를 개선시키겠어요. 1년 후에 실제로 데이터를 측정해봐요. 근데 그때 등급이 D나 C로 못 올라가면은 운항을 못하게 하는 게 최대의 페널티입니다. D등급은 3년 안에 그 등급을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기자님이 배의 주인이시면 어떤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시겠어요? 그럼 새로 네. 사겠죠. 사실 중고차 개념이랑 똑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고쳐 쓰느니 그냥 새 차 뽑을란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선주가 다 해체를 과감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드니까. 2등급 배들이 무려 선대 20%나 됩니다. 선대라는 거는 그 바다에 풀려 있는 배의 20%가 제일 낮은 등급, 네. 2등급이다. 네. D등급 30%나 됩니다. 20%가 2등급, 30%가 D등급이면 50%가 꽈락인 거네요. 문제가 되는 건 거죠. 그럼 50%가 다 이제 운항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정조치 계획을 내고 노력을 하겠죠. 어떤 노력이냐? EEXI 때 엔진 출력을 낮춘 것처럼 한 번 더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속도를 더 낮추면 CO2 발생량을 줄일 수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운행을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모두가 다 해체를 할 수도 없으니까. 그건 역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EEXI에서 마이너스 7%인데 그만큼은 아닐 거예요라고 했지만 대학을 들어갔지만 특거리로 들어가서 DE인 친구들이 또 속도가 더 확 느려지는 거니까 아무튼 정말 많이 속도가 느려질 거다. 해운업의 화물 운송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해질 거다. 특히 2등급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운항 정지라면 사실상 폐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폐선의 욕구가 올라가게 되겠죠. 얘는 좀 너무 느려서 얘가 어디 화물을 나르려고 이 배를 시장에 내놔도 아무도 안 쓰는 건 거죠. 가장 늦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A, B, C, D, E 등급을 매년 가르잖아요. 이 가이드라인도 매년 강화돼요. 왜냐하면 지금 20% 감축, 30% 감축, 2030년에 40% 감축, 2040년에 50% 감축이에요. 매년 CII 등급을 가르는 기준을 올릴 겁니다. 아니 이 정도로 강한 규제라면 사실 해운사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될 텐데요. 그럴 수 있지만 해운사들도 서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2013년 이후에 배를 많이 만들어 놓은 해운사들은 기회다 라고 할 테고 또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도 싫어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그렇게 됐을 때 2023년에 해운사들이 힘들 것이냐? 안 힘듭니다. 왜요? 배가 모자라져서 운임이 오르니까 내 배가 1년 365일 중에서 한 뭐 200일 일했어요. 근데 느려져 가지고 한 150일밖에 일을 못하는 효과지만 영업일수 작아지지만 운임이 올라가지게 되면 이 선박이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을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유럽의 선주들의 저항이나 반대는 없고요. 이 IMO의 회원국들이 뭐 다 있는데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가 100번째로 찬성하는 국가가 됐고요. 규제에.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앞장서고 있는 게 유럽, 조선 강국 동부가 미국이어서 거기는 당연히 유럽 선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뭐 해운업계의 로비에 의해서 규제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네. 봐야겠네요. 네. 연구위원님께서 리포트에 쓰시기도 했지만 공급 부족 이슈가 연착륙할 가능성, 이건 어떤 얘기인 거예요? 제가 정말 좋은 얘기를 드렸잖아요. 2024년에 배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조선주가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많이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 조선사들 입장에서 리스크는 선주들이 이거를 알고도 있고 예상하고 있지만 미리 예상해서 지금 투자를 하느냐 또는 관망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복잡한 일이고 그리고 또는 지금 발주 이 스펙을 맞춘 배들은 또 2040년 들어가면 또 등급이 떨어지거든요. 더 확실한 기술을 기다리는 머스크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들은 암모니아 추진을 기다립니다. 지금 LNG 추진은 마음에 안 들어. 관망이 있을 수 있고 정말 더 완벽한 친환경선을 기다리고 네, 있다. 그런 선주들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마이너한 것보다는 이걸 바라보고 지금 투자해서 우리 선수들이 지금 수준을 막 받느냐. 올해 내년 정도는 요 정도로 그대로 가다가 요 정도로 그대로 가면 주가는 오를 수 없거든요. 가다가 2023년에 공급이 모자라서 해운 운임이 막 올라서 그때서야 투자를 막 하게 되느냐.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서는 정말 모르겠다. 그렇죠. 해운사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물어봐도 해운사가 뭐 수천 개거든요. 모두의 컨센을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 결정이 되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CO2 규제 건은 이번 주에 이제 회의가 열리는 IMO 2023년 규제를 통해서 어쨌든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조선업 PBR을 2배로 올리셨어요. 네. 얼마 전에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조선업 PBR을 1배에서 1.5배로 올리시면서 이제 인터뷰 나와주셨는데 네네. 어느새 지금 2배가 됐습니다. 네네. 마음속에서는 이제 CO2 규제를 교체 선박까지 더 급증하게 되면 PBR을 더 이제 올리겠다 이 생각까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뭐 미포 주가는 100배가 올랐고 조선주 PBR이 현대중공업은 5.5배까지 받았거든요. 삼성도 3.5배. 대우도 그렇게 그 길로도 갈 수 있다라고도 열어놓고 길게 지켜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PBR은 제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과가 계속 올라간다면 지금이야 현대중공업 그룹은 영업이익률 로우 싱글, 삼성중공업 그룹은 마이너스지만 여기서 성과가 막 올라가면 이 선박들을 만드는 2년 후, 3년 후는 성과가 올라가는 만큼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자구분대기 수익률이 그만큼 나오면 그만큼 PBR 밸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팍팍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워낙 낮아서 올라갔던 거는 올해 1, 2월 달로 끝났고요. 성과가 올라가는 원칙은 우리가 할 일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최근에 컨테이너가 워낙 좋아가지고 우리 잔고가 2년 반까지 늘었거든요. 2년 반이면 너무너무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2023년까지 이미 수준은 끝났다. 네, 2023년에 몇 척이 남았어요. 그 몇 척을 가져가려면 돈을 엄청 더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2024년에 만들 배를 수주하는데 그때 후판이 얼마가 돼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가 있을까 모르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지금 성과 이건데 이렇게 올려서 제시를 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6개월을 놀아도 쉬어도 그래도 잔고는 2년이 좀 넘어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많이 성과가 올랐는데 적당히 이익이 날 수 있는 수준인데 지금 여기서 더 올려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조선사와 해운사 관계에서 조선사 우위 시장으로 되는 거네요. 네, 셀러스 마켓이라고 그랬죠. 그 상황이 바뀌어 있고 PBR 2배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컨테이너의 대규모 발주가 끝나면은 수주가 슬로우해지면 그냥 이제 더 이상
성과를 올릴 수 없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쭉 길게 얘기 들어온 CO2 규제 때문에 선주들이 세배를 구하려는 투자를 한다면 잔고가 많아진 상황에서 계속 또 이 강도로 진행되면 신조선가는 폭발적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마치 2003년처럼. 2003년에도 백록 길이가 2년 반을 돌파하면서 성과가 정말 가파르게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백로그라는 거는 이제 수주 장고를 네, 말하는 장고, 거죠. 백록, 오드북 같은 말입니다.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선 업황이 이제 바뀌는 그 길목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기술 얘기로 넘어가서 친환경 선박이라는 게 DF 선박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하는 듀얼 퓨얼 네. 엔진을 장착한 배다. 네. 이래서 DF 선박인데 DF 선박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조선사가 중국 조선사보다 유리하다. 네. 이렇게 쓰셨어요. 왜인가요? DF 선박은 2010년부터 선박에 적용이 됐습니다. 상용화한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LNG 운반선들이 원래 LNG 천연가스를 담고 다니니까 이거를 운반하면서 동시에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NG 운반선에 DF 엔진이 가장 먼저 채택이 됐고 이렇게 사용이 돼서 실정이 된 거예요. LNG를 연료로 쓰면 네. 탄소가 더 저감되나요? 네, 25% 정도 저감이 됩니다. 일단 그런데 LNG 운반선을 누가 다 만들었죠? 95%, 90%를 한국 조선사들이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월등한 기술이 네, 월등한 있나요? 기술력이죠. 중국 조선사들도 열심히 너무 하고 싶죠. 근데 후동중화를 가장 앞에 내세워서 막 수주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되게 유명한 사건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막 어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중국에서 자국 수주로 만든 배가 바다에 나갔는데 고장이 난 겁니다. DF 엔진을 처음 만들어 보니까 훨씬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문제를 잡으려고 하는데 기계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답을. 폐선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고요. 저는 영국의 클락슨 사무실을 가서 직접 또 듣기도 했어요. 유럽 선주들은 중국에서 LNG선을 안 만들 거다. 그런데 뭐 그들이 엄청나게 돈을 빌려주고 프로젝트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오기 시작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DF 선박인데 이 DF 선박이 벌크 탱커 컨테이너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요? 저감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려면은 그런 배들에 LNG 탱크 조그만 걸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DF 엔진을 사용하는데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쟁 환경에서는 한국 조선에서 DF를 만드는 게 안전해, 확실해 라는 요소가 경쟁에서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일이 국뽕을 가지고 모두 우리가 다 가져간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원래 벌크는 그들이 잘 만들기 때문에 벌크에서는 DF를 이들이 하고 작은 탱크에서는 이들이 하기도 합니다. 싼 배는 네. 중국 조선사가 만들어라 할 수도 있네요. 네. 대형 탱커나 대형 컨테이너에서는 한국의 DF를 제작한 이력이 훨씬 더 많고 이제 앞으로 CO2 규제를 바라보고 내가 DF 선박을 해야 되겠나라고 해서 결정할 때는 한국 조선사가 첫 번째 선택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은 2030년이면 암모니아 추진선이 상용화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어깨를 내다보고 있어요. 아까 CO2 규제를 잠시 얘기 드렸지만 2030년부터는 40%를 감축해야 됩니다. 근데 LNG 추진 선박은 25%를 감축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장치들을 막 달아서 40%, 45%까지는 CO2를 감축할 수 있어요. 에너지 절감 장치는 되게 재밌는 것들입니다. 공기 윤활, 마찰을 줄여주고 풍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로터 셀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44%를 줄여놓으면은 2039년까지는 CII 등급이 잘 나올 거예요. 2040년 넘어가면은 50% 감축을 요구받거든요. 그거는 LNG 추진 선박들도 다른 배들보다는 낫겠지만 약간 이제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카본 중립, 카본 제로를 바라보는 기술들이 준비 중에 있고 2024년에 암모니아 추진 엔진이 처음으로 시장에 나올 겁니다. 어디가 만들어요? 원천 기술은 만바질라 같은 원래 선박 엔진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또 R&D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에는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이 있어요. 현대중공업의 엔진 브랜드 이름이 힘센입니다. 아, 네. 현대중공업이 직접 만드는 네. 거예요? 오. 그런데 선박에는 두 가지 엔진이 있어요. 배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아주 큰 주기 엔진이 있고요. 선박 내에서 선원들이 전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보조 엔진이 있는데 우리 힘센 엔진은 보조 엔진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나름대로 암모니아 보조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요. 프로펠러를 돌리는 엔진은 저기 유럽에서 개발하고 있고 2024년에 개발되면은 모두가 다 사지는 않을 거예요.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관망을 네. 하겠네요. 그래서 1, 2년, 3년 이렇게 실전 운항 기록이 쌓이고 얘가 연구실 데이터처럼 괜찮네라고 확신이 되면은 이제 마케팅을 하고 따내고 2030년 정도에는 지금 LNG 추진만큼 암모니아 추진 엔진을 사용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암모니아냐 수소 연료 전지냐와의 디베이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암모니아 추진이 더 안전하고 사용하기 쉽고 다루기 쉽다. 그래서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소 엔진선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그거는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블룸에너지나 또 두산 퓨얼셀도 이제 해운사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로 개발하고 있고요. 조선사도 그런 연료 전지 회사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다 같이 설계를 해두고 이제 해볼까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네. 또 상용화까지는 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네, 있겠네요. 네. 스마트홈이라는 거는 되게 익숙한데 이제 네. 스마트쉽이라는 것도 네. 있다고요. 네네. 아까 제가 연비 저속 운항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결국은 연비 운항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배가 A 포트에서 B 포트를 가는데 수많은 항로가 있고 사실은 사람이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기름 소모량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글로벌 서비스와 또 선주 측에서도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선박의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처럼 선박 자율주행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는 이유는 뭐 선박의 인력을 줄이는 오펙스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CO2 규제와 묶여서 연비 운항을 하겠다라는 준비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현대글로벌 서비스입니다. 이 현대글로벌 서비스 회사의 대표가 이제 네. 오너 3세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현대글로벌 서비스도 추후에 상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미 몇 개월 전에 미국의 사모펀드가 지분을 프리 IPO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상장은 수순인 거네요. 네, 그런 걸 준비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친환경 선박 시대가 열렸을 때 조선 업황은 새로운 배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조선사 자체도 이 ESG 환경 규제를 피해갈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CO2를 발생하는 양을 줄여야 될 것이고 네. 필요에 따라서 이 도크에 관련된 설비들을 또 교체해야 될 수도 있을 네, 텐데 네. 이런 것들은 결국 조선업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네, 네. 당연히 그런 제조업들에서 모두 그거는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단한 대책이 홍보가 되고는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대오일뱅크와 그리고 울산시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현대일렉트릭과 많은 부분이 같이 그룹사로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한 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해외 IOC들도 다 준비하고 있는 거고, 쟤들을 원래 디벨로퍼로서 하는 거, 우리는 제조업체로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현대중공업 내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자체를 그린 수소로서 사용을 하는 쪽으로 기술이 완비되고 설비 투자가 끝나게 되면은 제조 과정에서 선박 제조 과정에서 CO2를 되게 낮추는 그렇죠. 그런 숫자를 내어놓을 수도 있는 건 거죠. 지금까지 ESG 탄소 규제가 촉발할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최강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